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태훈 변호사님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 김태훈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이렇게 계속 소개해 주니까 고맙죠.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걸 뭐. 예. 8711님, 삼변님들 노량진 강사 진출한 명강사 될 때 합니다. 귀에 쏙쏙. 사실 제가 그 법무관 할 때 교관을 한 2년 했습니다. 예. 그 강사로 먼저 침발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자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강세가 바로 침발했는데. 편법이나 이런 거 가르치라 그러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아니, 세 분이 네. 이게 혼자 강의하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둘이서 콜라보를 하는데 토크하듯이 하잖아요. 쫙쫙 빨려요, 그러면은. 새로운 스타일이죠. 정말 좋은 방식이네요. 그럼요. 노량진 학원에 가가지고 둘이 잡담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 학생들이 듣는다고요? 둘이 예를 들어 박지훈 변호사가 네. 쫙 강의를 해. 형법 몇 점? 이러면 물으면. 아니, 그러면 이제 김태훈 변호사가 옆에서 에이, 그건 해석이 좀 틀리지. 그러면은 맞아. 요거. 이거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10만 원짜리 강의를 20만 원 주고 듣는 거야. 이야. 그럼 또 거기서 아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요즘 넘치는데 우리 10만 원짜리 8만 원 깎아주자. 싸게. 예. 싸게. 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합시다, 김 김 변호사님. 변호사님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강의해야죠. 합시다. 노량진보다는 대치동이 돈이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대치동 방문한 번 아이들. 있어요? 그렇구나. 논술. 노량진 가야 되는군요, 우리는. 예.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아까? 블랙리스트 항소심이 이런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본다. 이게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그런 위법한 지원 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관여한 사람 모두는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진다. 이 얘기는 공모의 범위를 좀 넓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야 이거 해 지시하고 집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뿐만 아니라 좀 넓게 봐서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에도 우리는 공무원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법원의 좀 취지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관계를 좀 넓게 보는 거죠. 예. 그런 현상에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이거 뭐 정책적인 문제인데 공모 아니잖아라고 했던 게 이번엔 공모관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흐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이 법원의 항소심 판단의 어떤 이 전반적인 기조를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인정한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판결을 보면서 느낌이 형법으로만 보지 않고 그렇죠. 더 넓게 봐서 헌법적 헌법 정신의 가치. 헌법적 가치,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질을 훨씬 안 좋게 본 거죠. 이거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라고 훼손이다. 판단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큰일 났죠. 왜냐하면 이 항소심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보다 공범으로 빨리 들어갔네.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공범이 그렇죠. 돼버렸잖아요. 아예 공범이라고 적시해버렸어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공모관계를 확실히 넓게 봤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판단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큰 사건에서 판결이 양쪽에 어긋나면 국민들은 뭐야 이게? 그렇죠. 저기서는 공범이라고 여기서는 공범이 아니라 그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 재판관들끼리 사전에 논의하고 그러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교감이나 공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 판결을 나올 가능성이 되겠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헌법적 가치를 형법 판결문에 왜 썼을까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블랙리스트 이런 걸 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한 게 오히려 그물 자기의 도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민주적 기본 질서냐 평등의 원칙에 더 오히려 반하는 게 아니냐 우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훼손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변론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좀 했으면 이까지 거론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후 변론은 늙고 병든 사람에게 선처부터 한다. 그거만 하든지 그 앞에 너무 뭐 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부분이 재판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김기춘 듭니다. 비서실장 측의 입장은 지원 배제한 건 그러니까 좌파를 넘어서서 거의 사실상 종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본인 편을 제외하면 다 적으로 돌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 반한 얘기인데 사실 그 당시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도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 욕설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하고 너무 괴리되는 변론을 한 거죠. 그리고 김기춘 그 비서실장 75년서부터 79년까지 국정원 대공과장인가요? 국장인가 있으면서 제일동포 유학생들 간첩으로 조작한 건 중에서 무죄가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23건이에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제 박근혜 재판도 큰일 났네요 이게. 근데 이제 뇌물이 워낙 크니까 그 안으로 사실 그냥 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으로 들어오니까. 뇌물이 유죄 나오면은 뭐 사실상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총무기획관이라는 자리는 없는데 이걸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급수라는 게 있죠. 원래 예. 총무 비서관이 맞죠. 예. 근데 원래 나이라는 총무수석은 게 없거든. 대통령보다 한 살 많다고요. 40년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서관급은 아니고 나 연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석 자리는 또 없어요. 이거 수석 자리 총무가. 없으니까 돈 관리는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MB 정권 때 그 당시에 기획관이라는 총무 기획관이라는 거를 신설한 겁니다. 그렇죠. 또 그 후로는 수석- 없어졌죠. 수석급으로. 수석은 회의에 참석도 하고요. 수석 회의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 김백준을 위한 자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김백준 씨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준 거고 그만큼 MB 입장에서는 본인이 꼭 써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체면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내가 비서관 왜 들어가노? 이렇게 하니까 기획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니 여기 뽑았다. 김백준 씨도 경상도예요? 아닐걸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의 전북. 예. 아, 전북. 익산. 네,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옛날에 익산이 일이었죠. 일이었죠. 일이요, 예. 자, 그런데 김백준 씨가 입을 열었다 일부에 한해서 어제 라고 YTN 단독? YTN 단독 보도로 이제 저녁에 5시, 6시 넘어 예, 나왔던 것 같아요. 단독 단독으로. 보도로 이제 나왔죠.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어제 이제 YTN 단독 보도 내용은 본인이 받은 것은 본인이 사용한 것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고 그리고 이거 받고 사용하는데 MB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식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어제 YTN의 보도 내용이고 그 후속 보도는 아직 이어지고 있진 않은데 예. 그런데 뭐 글쎄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아직 이게 무슨 검찰에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닌데 한 언론사에서 어차피 그래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면 그게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오보를 냈을 리는 없는 거고. 질문이 있어요. 네. 이게요. 네. 이 특활비가 네. 국정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것을 지금 박근혜 때는 국고 손실, 그냥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국고 손실 및 뇌물 공여로 그 공여 혐의잖아요. 받은 사람은 뇌물 수수. 근데 이걸 총괄 지시했고 야 돈 이쪽으로 가져와. 라고 지시한 박근혜는 뭐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뇌물수수죠. 뇌물수수. 뇌물 수수예요? 공범. 아니 지시까지 했잖아. 돈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뇌물수수에 어찌 보면 간 정점이죠. 나머지들이 다 종범이 되는 거죠. 이 종범 관계에서.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시절에 예. 뇌물수수는 지금 이제만 안 본 건 다 뇌물수수에 공범이 돼 있어요. 예. 그걸 왜 그러면 같이 썼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최종 저수지가 아니라 종착지에 사용처에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죠? 이제 문고리 3인방은 예. 뭐 날르는 짐꾼이 아니라 같이 묻다. 같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뇌물수수 공범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제 그 지객꾼이 짐을 지고, 그렇죠. 예, 예. 짐을 지고 이제 술을 예. 날르는데 예. 그냥 날르지 않고 예. 술을 빼먹으면서 그렇죠. 날르는 나는 거지. 거죠. 그리고 또 예. 받아서 술도 한 잔씩 썼으니까. 옆에 가서 한잔 미주고. 그래서 뇌물수수 공범이 된 겁니다. 네. 공동 정범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에는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어제까지 나온 보도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쓴 것이 하나 없고 MB의 지시대로 특활비를 받아다가 MB를 전달해주고 나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뭐죠? 이건 짐꾼, 포터입니다. 짐꾼이에요. 날라서 중간 연결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갖다 준 누구죠? 국정원 예산관들이랑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뇌물수수의 공동정범,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되는 거죠. 그 도와주는 거 형량이 정도. 엄청 낮아지는 거죠. 2분의 1 무조건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극단적으로는 뭐 기소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확인만 된다면. 김백준 씨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썼다.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을 받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4억 받았는데 2억은 뭐 MB 주고 2억은 내가 썼지. 이러면 문고리 3인방랑 똑같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MB가 시켜가지고 카드 받아다가 그냥 전달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 안에 받은 게 없어. 돈인지 뭔지 책인지 뭔지 그러면 나는 뇌물수수의 방조범이 되는 거죠. 형량 확 낮아지는 거죠. 방조도 전혀 되지만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총무비서관, 총무기획관이 어떻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겠어요? 그런 주장을 그렇죠. 막 강렬하게 기대 가능성이 하면 많이 없죠. 저는 기소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게 지금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핵심 포인트고 YTN 보도 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면 정말 검찰이 구미가 땡길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해준다면 이게 뭐 풀리 박인이 아닌 박인이 예.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또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결정
그 수사에 네. 결정적 협조나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사가 그렇죠. 급물살을 타면 그거 빼고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김혜중 빼고. 실장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도 안 쳤잖아요. 안 쳤잖아요. 더한데 그 사람 똑같은데. 지금 그냥 구속만 됐어요? 아니요. 구속영장 청구도 안 했어요. 청구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불구속이죠. 아까 제가 김혜중 말씀드리는 실장 그런 같은 부분이에요. 누구요? 김희중. 김희중. 네. 부속실장. 김백준 네. 그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은 구속됐고. 부인하니까 일단 구속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부터 검찰의 시각이 그거였거든요.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본인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돈을 가져간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취지도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연세도 좀 괜찮아질 있으신데. 이런 것 어떤 근데 것 거기서 이제 같아요. 부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영장까지 청구하게 됐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뇌물 수수로 구속을 했는데 검찰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쓴 것 같지 않아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뇌물 수수로 이제 입건을 하고 그 사람을 영장을 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네가 썼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구속을 해놓고 그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얘기가 이랬어요? 검찰에서 흘러나왔어요. 오. 실제로 그래서 그건 공지의 사실처럼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입건도 아직 구속되지 않은 김희중 전 실장하고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조에서 차이는 뭐죠? 액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똑같습니다. 아. 받아서 김희중 전 실장 받아서 난 전달해줬어. 나 안 썼다는 거죠. 김윤옥 줬고 거기는. 그죠? 거의 1억이죠, 1억. 그렇죠. 1억이죠.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는 4억의 경우인데 본인이 다 부인했지고 어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거는 검찰이 거의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조가 같아요. 그럼 검찰이 근데- 이미 김백준 씨에게 러브콜을 던진 거네. 그런데 김희중 전 실장 같은 경우 영장을 치지 않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조사 한 번 하고 압수수색하고 나서 3일인가 4일 만에 바로 영장을 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일종의 옳고 그름 따서 검찰의 수사 기법인 건데 검찰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김희준 전 실장 같은 경우는 MB랑 척을 진 건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술술술술 협조할 거라고 봤겠죠. 그걸 카드로 영장을 안 쳤을 거예요. 추측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추측. 김백준 전 기획관. 입이 무겁다는 거는 세상이 다 압니다. 검찰도 압니다.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불까? 아닐 것 같은데 영장을 바로 치자. 그래야 우리한테 도움되는 진술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리고 영장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쓰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 라는 것을 언론에 흘립니다. 구조는 김희중 씨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은 압박을 한 다음에 좀 더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수사 기법을 쓴 거 아니겠냐. 검찰 관계자 구조가 같아요.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맞는 것 근데 그게 같은데요. 뭐 예. 옳고 그름 떠나서 수사 아니 옳고 기법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수사가. 하면 하는 어쨌든 기지.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박준 변호사한테 칭찬받아본 게 이게 아니, 얼마만지 몰라요. 아니 지금 이런 분석이 네. 아주 그래도 왜 이 보도를 했을까 제가 되게 아니, 의문스러워. 나는 아마도 내가 그렇게 들어본 해서- 분석 중에 최고로 잘하는 분석이야. 저도요. 근데 이 관련해서 분석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 네.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백준 기획관하고 김희중 전 실장을 검찰이 보는 시각에서는 죄질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같은데 다르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례적으로 당신 안 썼잖아. 그거 우리가 다 아는데 하고 언론 검찰 말로 방조범으로 뚝 첫날 나왔어요. 첫날 나왔어요. 첫날. 그런 참 게 희한하게. 어딨어요. 뇌물로 구속했는데 네가 안 썼잖아. 실제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예. 뇌물을 받았다라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청구를 해놓고 본인이 쓴 것 쓴 것 같지는 같지는 않다. 그럼 왜 쳤지? 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랑 뭐 저희 생각을 많이 공유하지만 그런 구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로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압박을 많이 했어요. 뭐 가족들의 그러니까 면접이나 예. 접견이나 이런 것들도 아하. 좀 일정 부분 제한도 하고 아하.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검찰이 활용을 했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그러다가 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제 일단 이 보도대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정말 MB 입장에서 보면 MB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국정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부속실장, 총무기획관 이 정도면요 MB 시절에 있었던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좀 땀이 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검찰에서 MB를 모실 때 그냥 느닷없이 모시면 불편하잖아요. 원래 다 아니, 해놓고 세팅하고 초청장을 해야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각하 나오십시오. 하는 초청장을 김백준이라고 하는 초청장을 날렸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분도 막 혹시나 김백준 조금만 네네네. 더 하면 안 될까요? 되죠. 다른 김에? 되죠. 예. Let me go forward. 예. 예. 그런데 열기 시작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끝까지 다 열지 않겠어요? 이미 쪽문 열렸는데 대문 열겠지.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그래요? 알죠? 네. 눈빛을 알고 있다 이렇게 씌어 있는데. 아니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김백준 기획관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변호사라면 이게 좋은 어떤 감지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김백준 대단한 촉이에요. 총무기획관에 제가 변호인이다 그러면 변호인은 그 빛이 막 딱 보여요. 저기다. 저문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럼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내한테 다칠 건 빼고 검찰에서 좋아할 만한 거. 이래 만약에 좀 딜 같은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풀려나는 거. 자, 그러면은 그럼 아직 기소는 안 기소 안 했죠. 했습니다. 아직 그럼 이 기소죠. 구속 영장을 쳤는데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굳이 구속 기소할 필요 없겠다. 네. 불구속 기소도 가능한가요? 에이,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가능하죠. 아니요. 그거는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보석을 근데- 하면 되고. 아니, 근데 그거는 재판 들어간 다음에 해야죠. 구속 취소를 만약에 하는 거 그거는 그렇죠. 본인들의 취소는 안 구속이 하더라고. 완전히 잘못된 거 인정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구속적 부심. 피고인들이 구속적 부심 청구하거나 아니면 구속적 청구했을 때 뭐 이거죠. 아, 우리 의견 없는데 법원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해서 구속적 부심에서 기각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구속영장은 피의 사실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뭔가 검찰이 네. 김백준 씨에게 네, 만약에 당신이 안 썼어. 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네. 안 써서 이건 당신은 지금 전달자에 불과하잖아. 당신이 안 썼어라고 하면 만약에 뇌물수수 방조 아니겠어요? 공범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범으로 그러니까 방조범으로 기소가 되면 기소된 거에서 이제 보석 청구를 할 거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검찰이 우리 의견 없는데 알아서 하세요. 기소 예, 저는 그때 기소 기소 후 보석 보석. 신청은 그냥. 네, 보석은 기소 후에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소 후에 결정은 기소 누가 후에 해요? 그 법원이 하는 건데 판사하는데 검찰한테 의견을 물어요. 근데 의견 없음 이렇게 나간다. 몸이 좀 아프고 이런 그럼 뭐.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가면 연세가 있으니까 78세인데. 아픈 거를 이유를 들어가지고 넣으면 이신전신이 되는 거예요. 어제 사진 보니까 무척 아프시더라고. 보석 청구를 하면 검찰에서 많이 아파 보인다. 근데 많이 아무 의견 아파. 없다. 이러면 그게 당신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걸 그 시그널 표시가 되는 거고 네.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당신이 협조했어.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나 김종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속지 말해 플리방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부정적이죠. 좋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야 이거. 야 똑같이 4억 받았다는데 뭐 의견 왜 없어 피고인이 보증 신청했는데 이거 짰구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죄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속영장에는 4억을 받아서 본인이 쓴 것처럼 뇌물수수가 돼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검찰 말은 안 쓰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방조로 기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가 방조로 바뀌면 한 단계 내려가면 그러면 죄명이 바뀐 거니까 뭐 보석하면 뭐 그럼 법원의 판단이겠지만 조금 뭐 김백준 전 기획관한테 유리한 전 상황이 될 것 올 수 있는 뇌물 거죠. 수수 방조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게 검찰 수사 결과 최종 수사가 발표하는데 진짜 김백준 기획관은 본인이 쓴 게 없고 MB 지시대로 받아다가 MB한테 전달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네요. 지게꾼 역할만 했다. 지게꾼 역할만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뇌물수수의 방조가 되는 보통 거죠. 지게꾼 역할만 한 사람은 그렇게 중하게 처벌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좀 이익을 나눠 쓰던가. 그리고 이 사진에 보니까 이 네. 동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아프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걸음걸이도 딱 힘들고. 보니까 뭐 일단 연세가 고령이시고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불과 며칠만 있어도 정말 죄라고 하면 운명적으로 그러니까요. 같은 고대 상대 나와서 MB를 만난 죄밖에 그렇죠. 뭐가 있겠어요? 이것도 운명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상황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으면 그 최대한 다 검찰 수사에 카드 협조를 있죠. 하고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조를 하고 40년을 봤는데 그러니까 협조를 뭐 하고 이 특활비만 알겠어요? 다스도 다 알고 145 오는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았을 텐데. 다스 소송에도 이름이 그렇죠. 나온 문서들도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면 음흠. 검찰 입장에서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보다 더 중요한 큰 사람이죠.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아예 기소할 때 처음부터 굉장히 낮춰서 할 수 있는 그거 우리 입장에서 큰 인물 대시라고 박수 쳐줘야 되네. 박수 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김유중 전 실장하고 김백준 전 기획관 중에서 누가 더 검찰한테 큰 그건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정두원 의원은 일단 김유중 실장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거기가 뚫렸기 때문에 MB는 끝난 거다라고 이제 얘기는 방송 인터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정두원 의원이 또 더 저보다 아는 게 많으시겠지만 일반적인 관측들은 김우준 전 실장도 실장이지만 김백준 전 기획관을 중요하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건 맞죠. 아니 그쪽 사람한테 왜냐면 저 더- 슬쩍 물어봤더니 네. 슬쩍 빨결대고 봤더니 대백준 소희중 그러더라고. 네. 큰 돈은 그렇죠. 그렇죠. 뭐지 김백준 네. 작은 돈은 네. 김희중이 그 간 대백준 소희중.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김희중 전 실장의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는 그거를 제2부속실
김윤영 여사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 주말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명품 얘기 난 한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 얘기는 MB 측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제가 MB로 빙의돼서 또 얘기하는 MB 측에서 MB입니까? 해보세요. 야 명품 안 샀다잖아 김희중이. 우리 순방 갈 때 순방 갈 때 가면은 거기 그 교포들 좀 나눠주고 그런 돈 필요 그걸로 썼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목적이 이제 MB라고 생각을 하면 김희준 정 실장의 입으로는 나온 것만 그러면 좀 부족하다고 안 볼 된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김백준 그렇다고 보면 기획관의 얘기가 뭐 중요하다. 특활비뿐만 아니라 다스니, BBK니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김백준 기획관이 훨씬 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고 MB 예. 입장에서 봤을 땐 더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친형 이상득과 네. 조카 이동형까지 검찰 소환 사면 초과된 MB. 나는 사면 복권이 됐는데 여기 사면 초과됐네요. 둘 다 결국 외나무다리 사면에서 만나네. 자, 이상득 소환 불응했고요. 방금 검찰 출석한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다스는 아버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포토라인에서 그런 거죠? 요거 좀 애매하게 대답해서 요렇게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요. 네. 아버지가 지분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근데 김희중도 그랬어요. 그러다 검찰 들어가보니까 증거가 차고도 넘쳤고, 증거에 받아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거예요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 아니라 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겠죠?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나오는 상황 자체가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 쪽으로 쭉쭉 달리고 있는데 포털에서 그렇게 얘기가 좀 있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집니다. 좀 애매하게 무너집니다.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나저나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은 큰일 났네요. 지금 받고 있는 재판도 있고 이번 건은 뇌물수수예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뭐가요? 또 있어요? 예, 지금 오늘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잖아요. 아니 이거는 저거 다 쓰고. 다섯 개 아니 그렇겠지. 이상득. 이상득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때 저번에 김태범에서 얘기했었는데 1억. 그 특활비 1억 받은 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 이야. 국정원 대망신당했던 거 있잖아요. 예. 특사단 거기 도청을 하다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원세훈 전 원장 경질론이 있었단 청소하는 말이에요. 아줌마한테 걸린 거 말이죠. 원세훈 전 국정 야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그래서 경질론이 일었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 입장에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상득 전한테 아유 우리 경질하는 거 좀 막아주세요. 하면서 1억을 준 거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도 1억 뇌물수수면 아시겠지만 10년 이상 무기잖아요. 그렇죠. 1억이 넘어가면 딱 1억을 걸렸어 또. 딱 1억에 딱 1억. 9,900만 그러니까 맞지. 제가 추측이니까 이거는 이제 소설일 수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잘 압니다. 구치소나 이런 검찰 조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살았잖아요. 살기도 했고 네. 조사라는 거는 검찰 조사는 한번 받아본 사람은 특수조사 받아본 사람은 24시간 받아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난 4일을 받았어요. 하루에 14시간. 힘드셨죠, 그죠? 검찰들 가르치면서 받았어요. 예, 근데 봉도사는 조금 예외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득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오래되잖아요, 여기도. 소환을 불응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MB한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네가 이제 할 수밖에 없다. 네가 다 이제 불어라. 이거 우리 빼도 많이 박도 먹었다.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 나가느냐. 저는 이렇게 오늘 만약 소환에 나왔으면 좀 더 가는 방향인데 친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상득이라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상득이 오늘 안 나왔다는 거는 곧 MB도 뭔가 이제 거의 얘기를 할로 검찰에 나올 상황까지 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는 이제 보입니다. 거기서 서조 그러니까 그 콜록 성명만 발표할 게 아니고 검찰 자신 출두해야 돼요. 그래야지 걸어가면 주위 돼요. 사람 다 살죠. 언론에 알리고 나와서 거기서 포털에 서서 그럼요. 상황을 얘기하고 일단 내가 나를 아는 거, 잡아라, 나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콜록콜록하고 그냥 네. 뭐 다 근데- 책임지겠다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MB는 순수히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의 그 당시 이제 뭐 콜록 성명이라고 하시는 네. 그 성명에서 MB가 말하고 싶던 주제는 뭘까요? 우리 이제 주제는 정치보복 미세먼지. 아니요 서초동의 문제를 여의도로 옮겨가겠다는 게 그 목표죠. 예. MB의 그날 성명의 목표는 서초동의 문제를 여의도로 나는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도원 의원과 네. 정태근 의원이 한번 깠잖아요. 네. 거기 옆에 도열에 있던 사람들 네. MB가 대통령 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과거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앉았고 뭐 하고 있어. 네, 그거. 뭐 어쨌든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MB가 그 얘기는 난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거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진짜 내가 다 뒤집어 쓰고 포털에 쓰겠다 이런 의미가 이런 아니라는 건 정- 최근 일이 확인해 준 거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정치 투쟁하자. 네, 예. 결국 이제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서 본인의 이제 백업 세력을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예. 그게 뭐 잘 될지는 뭐 봐야죠. 알겠습니다. 5292님 아침 뉴스 MB 조카 나왔는데 MB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이고 DH예요 동형.
깜놀 크크. 자, 닮았어요? 이동영 이 작가 이동영 그 아니죠? 이동영이 아이, 아닙니다. 깜짝이야. 비슷하게 내가 생기긴 오늘 해요. 신문에도 이동영 비슷하게 띄워줬는데 생겼어요? 1590 고등학생도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4부 알쓸 경제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쏘.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계속하시죠. 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부분인데. 아,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 오고 계십니다. 네. 예. 이렇게 계속 소개해 주니까 고맙죠. 감사합니다. 예. 너 그런 걸 뭐. 예. 871님, 삼변님들 노량진 강사 진출한 명강사 될 때 합니다. 귀에 쏙쏙. 사실 제가 그 법무관 할 때 교관을 한 2년 했습니다. 예. 아, 그 강사로 먼저 침발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자신 바로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강세기가 바로 침발했는데. 형법이나 이런 거 가르치라 그러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아니, 세 분이 네. 이게 혼자 강의하지 말고 아, 혼자 하지 말고. 둘이서 콜라보를 하는데 토크하듯이 하잖아요? 쫙쫙 빨려요, 그러면은. 새로운 스타일이죠. 정말 좋은 방식이네요. 그럼요. 노량진 학원에 가가지고 둘이 잡담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 학생들이 듣는다고요? 둘이 예를 들어 박준 변호사가 예. 쫙 강의를 해. 형법 몇 점? 이런 물으면. 아니, 그러면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옆에서 에이, 그건 해석이 좀 틀리지 그러면은 아, 맞아. 요거는. 이거 재밌겠다. 그럼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가 강의를 예. 20만 원 주고 듣는 거야. 이야. 그럼 또 거기서 아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요즘 넘치는데 우리 10만 원짜리 8만 원 깎아주자. 싸게. 예. 싸게. 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합시다, 김 김 변호사님. 변호사님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강의해야지 합시다. 그 노량진보다는 대치동이 돈이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치동 방문한 번 아이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논술. 노량진 가야 되는군요, 우리는. 예.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아까? 블랙리스트 소심이 이런 이런 얘기를 중하게 했어요. 본다. 이게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그런 위법한 지원 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여한 사람 모두는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진다. 이 얘기는 공모의 범위를 좀 넓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 연세로 봤을 때는 그렇다 수석 자리는 또 없어요. 이거 수석 자리가 총무가. 없으니까 돈 관리는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MB 정권 때 그 당시에 기획관이라는 총무 기획관이라는 거를 신설한 겁니다. 그렇죠. 또 그 후로도 수석, 없어졌죠. 수석급으로. 수석이면 회의에 참석도 하고요. 수석 회의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 김백준을 위한 자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김백준 씨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준 거고 그만큼 MB 입장에서는 본인이 꼭 써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체면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내가 비서관 왜 들어가노? 이렇게 하니까 기획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니, 여기 뽑았다. 김백준 씨도 경상도예요? 아닐걸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하는. 전북분의 전북. 예. 아, 전북. 익산. 네,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옛날에 익산이 일이었죠. 일이었어요. 일이요, 예. 자, 그런데 김백준 씨가 입을 열었다 일부에 한해서 어제 라고 YTN 단독 보도로 이제 저녁에 5시, 6시 넘어 예, 나왔던 것 같아요. 단독 단독으로. 보도로 이제 나왔죠.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어제 이제 YTN 단독 보도 내용은 본인이 받은 것은 본인이 사용한 것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고 그리고 이거 받고 사용하는데 MB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식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어제 YTN의 보도 내용이고 그 후속 보도는 아직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예. 그런데 뭐 글쎄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아직 이게 무슨 검찰에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닌데 한 언론사에서 어차피 그래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면 그게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오보를 냈을 리는 없는 거고. 질문이 있어요. 네. 이게요. 네. 이 특활비가 네.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것을 지금 박근혜 때는 국고 손실, 그냥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국고 손실 및 뇌물 공여로 그 공여 혐의잖아요. 받은 사람은 뇌물 수수. 근데 이걸 총괄 지시하고 야, 돈 이쪽으로 가져와. 라고 지시한 박근혜는 뭐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죠. 뇌물수수. 뇌물 수수예요? 공범. 아니, 지시까지 했잖아. 돈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뇌물수수의 어찌 보면 간 정점이죠. 나머지들이 다 종범이 되는 거죠. 이 공범 관계에서.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예. 뇌물수수는 지금 이제만 안 본 건 다 뇌물수수에 공범이 돼 있어요. 예. 그걸 왜 그러면 같이 썼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최종 저수지가 아니라 종착지에 사용처에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문고리 3인방은 뭐 날르는 짐꾼이 아니라 같이 묻다. 같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뇌물수수 공범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제
그 지게꾼이 짐을 지고, 그렇죠. 짐을 지고 이제 술을 날르는데 그냥 날르지 않고 술을 빼먹으면서 그렇죠. 날른 거지. 나른 거죠. 그리고 또 받아 술도 한 잔씩 썼으니까. 옆에 가서 한잔 미주고. 그래서 뇌물수수 공범이 된 겁니다. 공동 정범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에는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어제까지 나온 보도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쓴 것이 하나 없고 MB의 지시대로 특활비를 받아다가 MB를 전달해주고 나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뭐죠? 이건 짐꾼, 포터입니다. 짐꾼이에요. 날라도 중간 연결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갖다 준 누구죠? 저 국정원 예산관들이랑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뇌물수수의 공동정범,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되는 거죠. 그 형량이 엄청 낮아지는 거죠. 2분의 1 무조건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극단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확인만 된다면. 김백준 씨 같은 경우. 만약에 본인이 썼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억을 받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사억 받았는데 위옥은 뭐 MB 주고 야 이거 해 지시하고 집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뿐만 아니라 좀 넓게 봐서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에도 우리는 공범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법원의 좀 취지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범관계를 좀 넓게 보는 거죠. 그런 현상에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이거 뭐 정책적인 문제인데 공범 아니잖아라고 했던 게 이번엔 공범관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법원의 항소심 판단의 어떤 이 전반적인 기저를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 인정한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판결을 보면서 느낌이 형법으로만 보지 않고 그렇죠. 더 넓게 봐서 헌법적 헌법적 가치,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질을 훨씬 안 좋게 본 거죠. 이거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라고 훼손이다. 판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큰일 났죠. 왜냐하면 이 항소심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보다 공범으로 들어갔네. 빨리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공범이 돼버렸잖아요. 아예 공범이라고 적시해버렸어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공모관계를 확실히 넓게 봤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판단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큰 사건에서 판결이 양쪽에 어긋나면 국민들은 뭐야 이게? 그렇죠. 저기서는 공범이라고 여기서는 공범이 아니라 그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 재판관들끼리 사전에 논의하고 그러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교감이나 공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 판결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헌법적 가치를 형법 판결문에 왜 썼을까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블랙리스트나 이런 걸 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한 게 오히려 그물 자기의 도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민주적 기본 질서냐 평등의 원칙에 더 오히려 반하는 게 아니냐 우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훼손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변론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좀 했으면 이까지 거론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후 변론은 늙고 병든 사람에게 선처를 부탁한다. 그거만 하든지 그 앞에 너무 뭐 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부분이 재판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김기춘 듭니다. 비서실장 측의 입장은 지원 배제한 건 그러니까 좌파를 넘어서서 거의 사실상 종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본인 편을 제외하면 다 적으로 돌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 반한 얘기인데 사실 그 당시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도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 욕설드렸어요. 사람들의 생각하고 너무 괴리되는 변론을 한 거죠. 그리고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 75년서부터 79년까지 국정원 대공과장인가요? 국장인가 있으면서 제일동포 유학생들 간첩으로 조작한 건 중에서 무죄가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23건이에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제 박근혜 재판도 큰일 났네요 이게. 근데 이제 뇌물이 워낙 크니까 그 안으로 사실 그냥 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뇌물이 유죄 나오면은 뭐 사실상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총무기획관이라는 자리는 없는데 이걸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급수라는 게 있죠. 원래 총무 비서관이 맞죠. 근데 원래 나이라는 게 없거든. 대통령보다 한 살 많다고요. 40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비서관급은 아니고